평생 모은 4억 5천만 원을 아들 내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모욕적인 호칭뿐이었죠.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쫓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이곳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아침은 부산의 그것과는 참 많이 달라요. 다구는 소리 대신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창밖은 아직 캄캄하지만 벌써부터 도시 전체가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느껴지거든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은 건물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처럼 깜빡이고요. 제가 조용히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짜놓은 식단표는 냉장고에 자석으로 단단히 붙어 있죠. 오늘은 현미 기리밥에 황태 해장국, 간은 거의 하지 않은 계란찜, 그리고 유기농 시금치 나물. 하윤이 아침상이에요. 7살짜리 아이가 먹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며느리의 규칙은 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모든 재료는 며느리가 지정해준 온라인 마트에서만 사야 하고, 조미료는 일절 쓰면 안 돼요. 제 요리 솜씨가 쓸모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냥 정해진 레시피를 정확하게 따르는 로봇이 된 기분이에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국을 끓이는 동안 거실 벽을 봐요. 벽 한쪽은 온통 하윤이의 상장과 트로피, 인증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 전국 피아노 콩쿠르 금상, 미술대회 최우수상.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이를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저렇게 웃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을까 싶어서요. 이 집에서 하윤이의 웃음은 칭찬받아야 할 성과이지 그냥 터져나오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았어요. 6시가 되면 하윤이를 깨워요. 잠이 덜 깬 아이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과 잠결에 칭얼거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잠시나마 할머니가 된 기쁨을 느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하윤이 옆에서 저는 시간을 재요. 7시까지는 식사를 마치고 7시 15분까지 양치와 세수를 끝내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는지 얼굴이 헬쑥하네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뿐이에요.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짠하지만 아침에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의 아침은 전쟁터 같으니까요. 아들이 나가고 나면 곧 며느리가 나와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죠. 어머니, 오늘 하윤이 KPI 리스트예요. 며느리가 건네는 A사 용지에는 오늘 제가 하윤이와 해야 할 일들이 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KPI라니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만 봤었죠. 이제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회사에서나 쓰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제게 손녀를 돌보는 일은 회사의 업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오전 9시 피아노 연습, 쇼팽 에티드 3번, 2페이지, 동영상 촬영 후 전송. 오전 10시 30분, 영어 원서 읽기, 챕터 4, 녹음 파일 전송. 오후 12시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통밀빵, 식단 사진 전송. 오후 3시 간식, 유기농 고구마, 무설탕 두유, 간식 사진 전송.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하윤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집안일을 시작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 금세 하윤이가 돌아올 시간이에요. 하루는 아이가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 동네 놀이터에 데리고 갔어요. 모처럼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는 하윤이를 보니 제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았죠. 다른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쩔쩔매며 카메라를 켰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누르고 나서야 겨우 그네 타는 하윤이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하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 라고 서툰 솜씨로 메시지를 써서 며느리에게 보냈죠. 까똑. 거의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진동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오늘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셨어요? 나쁨 수준이니 오늘은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세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세요. 차가운 문자를 읽고 있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다른 할머니들의 따뜻한 대화도 모두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하윤이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말했을 때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이 낡은 스마트폰은 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창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차가운 족쇄였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잠든 밤 11시.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낡은 찬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여있던 제 손가방을 발견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들고 온 손때 묻은 낡은 가방이었죠. 무심코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바싹 마른 채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부산에 있던 우리 집, 제 평생의 재산이었던 그 집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과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고 아늑했던 우리 집.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작은 마당에는 제 손으로 가꾼 화초들이 사시사철 꽃을 피웠었죠. 그 집을 팔아 민준이 내외에 이 논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러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저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부엌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문에는 호화로운 아파트의 내부와 함께 낯설고 지친 늙은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아 아들의 미래를 사줬지만 정작 저는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있었죠. 내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쉴 곳도 아닌 이곳에서 저는 그저 값을 치르고 들어온 하녀나 다름없었어요. 구겨진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부산의 밤바다보다 더 차갑고 깊은 외로움이 제 온몸을 휘감는 밤이었어요. 부산집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번 터지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평생이, 제 젊음이, 제 모든 것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서러웠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하윤이의 아침을 차렸어요. 제 감정 따위는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며칠 뒤 집에 경사 아닌 경사가 생겼어요. 하윤이가 강남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립 초등학교 입학 모의 시험에서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온 마음으로 기뻤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광기에 가까웠어요. 거봐요, 어머니, 제 방식이 맞았다니까요. 며느리는 마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최신형 스마트 학습 태블릿을 사들고 왔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기계를 하윤이에게 안겨주며 말하는 목소리에는 서늘한 흥분이 감돌았어요. 이제부터는 이걸로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을 시작할 거야. 그러고는 제가 하윤이를 위해 깔아두었던 옛날 이야기 앱이며 동요 앱을 쓸데없다며 그 자리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아이의 작은 화면 속에서 제가 알던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윤이를 향한 압박은 그날 이후로 몇 배는 더 심해졌죠. 아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밥 먹을 때도 작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걸 보고 요즘 애들은 경쟁이 심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며 아이에게 명상 앱을 켜주더군요.
아이의 지친 마음을 읽어주는 대신 그것마저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갈등이 터진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윤이가 잠투정을 했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제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콩쥐가 살았는데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동화책을 획 낚아채더니 대신 아이 손에 아이패드를 쥐어주더군요. 화면에서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영어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제게 꽂히는 며느리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목소리는 제 평생의 지혜와 문화를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했죠. 어머니,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 시간 낭비예요. 지금은 영어로 뇌를 자극해야 할 때라고요. 글로벌 인재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해요. 저는 텅 빈 손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콩쥐팥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착한 마음과 성실함의 가치는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제 삶의 방식, 제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문화유산과 지혜가 차가운 기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몸이 영 좋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의 병이었겠죠. 며칠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다가 하루는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방문을 닫았지만 문이 살짝 덜 닫혔었나 봐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자꾸만 귀에 거슬리는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네, 분당이나 일산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보증금 3억에 월 400이요. 식비랑 의료 서비스는 다 포함된 거죠? 전문 의료진도 상주하고 가족 방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중요해서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의사나 병원과 통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프리미엄 실버타운, 소위 말하는 고급 요양원에 대한 문의 전화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려는 투자 상담가의 목소리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죠.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로 포장된 효율적인 케어 솔루션이라는 말이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저를 이 집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은 지옥 같았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내 아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민준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밥만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요즘 몸이 영 좋지 않구나라고 운을 떼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잔인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마침 제가 좋은 케어 시설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많고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뵐게요.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숨겨진 계획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다정한 포장을 한 채 제 앞에 떡하니 놓인 비수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때가 되면 비용을 치르고 폐기해야 할 낡고 고장난 자산일 뿐이라는 것을요. 동화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게 더 이상 KPI 목록을 주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모든 계획이 끝나서 더 이상 저를 관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하윤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 축하 파티를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집으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겠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그 파티는 하윤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마지막 통보의 무대가 될 것만 같았어요. 파티 당일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제가 할 일은 없었죠. 며느리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비스트로에 출장 뷔페를 주문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나 정성껏 무친 나물 따위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제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 손님들이 오면 음료를 내가고 빈 접시를 치우는 일뿐이었어요. 제 몸에 꼭 맞는 낡은 원피스 위에 며느리는 보란 듯이 하얀 앞치마를 둘러주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하이힐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강남 엄마들이었죠.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아이들의 유학 계획이나 아이비리그 진학 전략 같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대화에는 어려운 영어가 반 이상 섞여 있었고요. 저는 쟁반에 와인잔을 받쳐들고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누구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가끔은 길을 비키라는 듯이 은근슬쩍 저를 밀치기도 했죠. 이 넓은 집을 쓸고 닦고 이 가족의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건 저인데 정작 손님이 오니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집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지만 결국에는 부품처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치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지쳐 보이는 제 얼굴을 보고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지연 씨, 할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어쩌면 이 상황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상냥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어머, 저희 어머님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워낙 오래 계셔서 가족 같죠.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독처럼 진득한 그 거짓말이 제 심장에 밝혔죠. 어머님이 아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근처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이가 움찔하는 게 보였지만 아들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체면과 질서를 위해 제 존재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아들의 어머니 하윤이의 할머니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저는 쟁반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은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때 하윤이가 몰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며느리가 엄격하게 금지했던 조각 케이크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잠시 웃음이 나왔죠. 아이의 작은 반란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케이크 포장지를 발견한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딸인 하윤이가 아닌 저를 향해 있었죠. 어머니, 제가 하윤이 식단 관리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다 망쳐놓으셨잖아요. 며느리는 제게 소리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번쩍 났어요. 짝! 그 소리는 시끄러운 파티 음악을 뚫고 부엌 전체에 울렸어요. 왼쪽 뺨이 타는 듯이 아팠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컸던 건 제 인격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죠. 제 평생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 아들의 아내에게 제 손녀가 보는 앞에서요. 며느리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브로셔 하나를 집어들었죠. 얼마 전 제가 엿들었던 그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안내 책자였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곳에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네,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입소 절차 바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를 버리겠다는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었죠. 그날 축배로 가득해야 할 파티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에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끄럽던 파티의 소음도 며느리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멀게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죠. 그 좁고 창문도 없는 방에 웅크리고 앉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딜 가야 하나, 당장 오늘 밤은, 내일은 어디서 자야 하나,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손가방을 꺼냈어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들고 온 제게 남은 유일한 제 물건이었죠. 가방 안에 든 몇 가지 옷가지를 꺼내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때 손끝에 바스러지는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며칠 전 저를 울게 했던 바로 그 종이 부산집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죠. 저는 무심코 종이를 펼쳐들었어요.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 며칠 전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서러움의 눈물만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건 분노였어요. 작은 보탬이 아니었어.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했으니 내 돈은 이 집의 4분의 1에 가까운 기둥이었던 거예요. 제 평생을 바친 돈으로 이들은 강남의 호화로운 성을 샀고 그 성의 가장 어두운 골방에 저를 가둔 채 하녀처럼 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내다 버리려 하는 거고요. 구겨진 종이, 조각이 갑자기 제 손안에서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더 이상 슬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이 제게 진 빚의 증서이자 제가 빼앗긴 삶의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는 제가 드디어 짐을 싸서 나간다고 생각했는지 경멸과 안도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저 몇 시간이라도 누구의 감시도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싶었거든요. 복지관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노래교실, 건강체조, 서예반, 그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색이 바랜 포스터 한 장이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7일간의 제주도 힐링 투어.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큰 지출이었죠. 85만 원. 망설이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보증금 3억에 월 400.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결심이 섰어요. 평생 남을 위해 아끼고 모으기만 했지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었던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접수처에 다가가 제주도 투어를 신청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 셈이었죠.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낡은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오며 그 전화기를 제 침대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저를 옥죄던 그 차가운 족쇄를 풀어던지는 순간이었죠. 자유로움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관광버스에 오르자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혼자 오셨나 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친구예요. 자신을 김선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참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버스가 제주도로 향하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은 선희 씨는 제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을 살아야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굳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어요. 제주도는 꿈만 같았어요. 성산일 출봉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제 슬픔을 다 품어줄 것처럼 넓고 푸르렀고 올레길을 걸으며 맡았던 흙냄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선희 씨와 함께 맛본 흑돼지 구이와 전복죽은 제가 서울에서 먹던 영양 만점의 무미건조한 음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제게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이 갑갑한 아파트 밖에도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희 씨는 제게 이만 원짜리 효도폰을 하나 사주며 쓰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전화 걸고 받는 법, 그리고 전원을 끄는 법, 특히 전원을 끄는 법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알려주었죠. 이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아무나 우리를 부를 수 있게 열어두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제가 서울에 두고 온 스마트폰을 떠올렸어요. 언제 울릴지 모르는 감시의 벨소리. 전화를 끄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숙소에서 선희 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 하녀가 될 수는 없다고요. 저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봤던 무료 법률 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떠올렸어요. 호텔 로비에 공중전화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전화를 받은 젊은 변호사에게 저는 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이름과 아들 이름, 그리고 부산 집을 팔았던 이야기와 그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요.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한참을 듣고 나더니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저는 도망치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조용한 파업은 이제 법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고요한 제주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법률 상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제가 제 아들 내외에게 법이라는 칼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강물처럼 고요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제주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던 그 일주일 동안 서울의 그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제가 사라진 첫날 며느리는 제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기껏해야 동네 찜질방에 가서 화를 식히고 저녁 때쯤이면 들어올 거라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집안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완벽하고 깔끔하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싱크대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녔죠. 무엇보다 힘든 건 하윤이의 울음이었어요. 할머니를 찾으며 밤낮으로 울고 떼를 쓰는 아이 앞에서 며느리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패드의 영어 동영상도 새로 산 장난감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못했죠.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이 아니라 그저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었던 거예요. 아들 민준이는 더 가관이었대요.
밥솥 버튼 하나 누를 줄 몰라 매일같이 밖에서 음식을 사오고 하윤이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눈치만 봤다고 해요. 제가 없으니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무능력한 어른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빛나던 강남 라이프는 사실 제 고된 노동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거죠. 하윤이의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 울음소리가 그 집의 실패를 알리는 배경음악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며느리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어요. 저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었죠. 그저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을 망가뜨린 제가 괘씸하고 화가 날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당장 그 요양원 계약해서 돌아오시면 바로 보내버리자고. 제멋대로 집을 나간 늙은이를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심산이었겠죠. 돌아오면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요양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마주 앉아 있던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고 해요. 문을 열자 집배원 아저씨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등기 우편이었어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받아 뜯었죠. 그리고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을 읽어내려가던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종이 위에 가득했죠. 발신인 박순자, 수신인 김지연, 박민준. 그 편지는 제가 이 집의 투명인간도 무급 가사도우미도 아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상기 발신인은 수신인들의 논현동 아파트 구매 당시 본인의 전 재산인 부산 소재 부동산 매각 대금 4억 5천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인들은 발신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으며 이는 사실상의 축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발신인은 증여한 4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을 시 즉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재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얼어붙었대요. 그들이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던 20억짜리 아파트가 한순간에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힘, 그들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 희생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허둥지둥 은행 잔고를 확인해 봤지만 20억 아파트는 대부분 은행 빚이었고 당장 저에게 돌려줄 현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를 내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존재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해요. 강남 엄마들 모임의 단체 카톡방에 아무렇지 않은 첫 글을 올렸죠. 집안일 도와주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요즘 정신이 없네요. 혹시 좋은 분 아시면 소개 좀.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호기심이 가득했죠. 그 친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윤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에게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였죠. 지연아, 너 시어머니 내쫓았다며 파티 때도 일부러 하녀 취급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말이 있던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맘카페와 카톡방에서 며느리는 순식간에 폐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자기 시어머니 돈으로 집 사놓고 늙었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대. 애 보라고 불러다 놓고 뺨까지 때렸다더라. 그런 사람이 애 교육은 뭘 보고 시키겠어.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며느리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한 강남 엄마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제주에서 선희 씨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선희 씨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통쾌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것은 시끄러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었죠. 며칠 뒤 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이 잘 전달되었고 상대방 쪽에서 곧 연락이 올 것 같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제주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조용했지만 쉼없이 바위를 때리며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있었죠. 제 마음도 저 파도와 같았어요.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끈질기게 제 길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의 조용한 파업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연락이 왔었죠. 저는 선희 씨와 함께 북적이는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싱싱한 해산물과 과일을 보며 웃고 떠드는 제 앞에 며느리와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죠. 서울에서 보던 그 위풍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그들의 사과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계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들은 이제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들을 일으켜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침묵을 깬 것은 저였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하게 나왔어요. 저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을 말했죠.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논현동 아파트를 팔라고요. 그 집은 당신들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내 아들의 비겁함과 내 며느리의 오만함, 그리고 내 평생의 눈물이 담긴 감옥이라고요. 그 감옥을 허물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제 돈 4억 5천만 원과 그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제가 제시한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몇 달 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논현동의 그 크고 차가운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죠. 아들 내외는 강남을 떠나 조금은 평범하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마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돈으로 그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죠. 제 이름으로 된 온전한 제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집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서던 날,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은 거실을 보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희생의 대가로 얻은 공간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얻어낸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식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분들, 자식들과 소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외로워하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을 보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저는 복지관 한편에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친구 되기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입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되었어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과 배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가족과 영상 통화하는 법, 인터넷으로 유용한 정보를 찾는 법, 그리고 금융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까지요. 저를 억압했던 기술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기술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디지털 문화 교육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급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편한 시간에 아들 집에 들러 하윤이를 만났어요. 저는 이제 아이의 할머니로서 존재했어요. 아이를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며느리는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무시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며느리의 손에는 이제 아이패드 대신 제가 선물한 동화책이 들려있을 때가 많아졌죠. 물론 아이패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집에서는 동화책과 아이패드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었어요. 제 전통적 지혜와 며느리의 현대적 도구가 마침내 건강한 합의점을 찾은 셈이었죠. 시간이 흘러 1년 뒤에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블릿 PC로 하윤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죠. 화면 속 하윤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며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작은 빌라 창문으로 할머니 한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와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복지관 수업에 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제 집을 둘러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온전히 제 것으로 가득 찬 이 공간을요. 극적인 승리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승리보다 더 값진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고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제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존중이 모든 관계의 시작임을 보여줘요. 가족이란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알아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자신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용기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